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오늘 마지막 단원 광복과 분단, 통일을 향하여 1부 시작합니다. 목차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복과 분단, 남북 정부 수립과 6.25 전쟁. 두 번째는 통일을 향한 여정,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광복과 분단, 남북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얄타 회담과 미소 분할 점령. 1946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합니다. 스탈린도 서명을 하죠. 그런 사이에 미국은 원폭을 개발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죠. 소련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대일전 참전 선언하고 파죽지세로 한반도 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오키나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불리하죠. 소련이 만주와 한국 영토를 전부 차지할 가능성이 있자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는 분할 점령안을 제시하게 되고 소련은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메가더가 포고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하지가 인천 상륙하고 그런 과정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좌우 정치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준이 나오죠. 여운형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1945년 8월 10일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합니다. 일제는 무사 귀환을 위해서 여운형과 행정권 이양 문제를 교섭합니다. 여운형은 그 조건으로 정치범 석방과 3개월치 식량 확보를 약속받습니다. 건준이 결성되죠. 여기서 정치범 석방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일제시대 때 일제 항거한 그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석방이 되면서 해방 전국에 우리 전국이 좌익 계열이 훨씬 우세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20일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결성합니다.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있고요. 기타 다른 분들도 여러 정당들을 결성하게 됩니다. 1945년 9월 16일에 한국민주당, 익숙한 이름이죠. 한민당이 결성이 됩니다. 인천 김성수, 고하, 송진우, 가인, 김병로가 주축이 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을 했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서 임정봉대론, 그러한 그 친일에 대한 이런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임시정부와 같이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임정봉대론, 임시정부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여기서 이 교과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외세 개입이 없었더라면 한독당과 김구의 한독당과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이 주도했을 것이다. 한민당은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된다고 하면 만약에 외세 개입 없이 한독당과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이 주도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시 동유럽처럼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미 군정은 임시정부를 불인정합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임종료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합니다. 1945년 10월 23일 이승만이 귀국합니다. 귀국하는 과정에서 곡절이 있었죠. 미국에서 불허하고 여권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귀국하는 과정에 도쿄에 들러서 메가더와 하지와 두 차례 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 독립촉성 중앙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1945년 12월 7일 해방일기입니다. 이승만이 한 얘기입니다. 최후로 한 가지 얘기하려는 것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맞죠? 돈 있는 부자들께 돈을 많이 내도록 합시다. 한민당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죠. 그렇다고 빼앗지는 마시오. 우리들이 불안당이 될 테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돈을 모아놓으면 전애들 미군들이 우리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요. 그리고 자주 독립할 실력이 있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승만이 얘기를 합니다. 밑에 노란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친일 경력이 너무 두드러져 한민당에조차 드러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승만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고개를 쳐든 집단의 하나가 대한경제보국회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보국회, 그렇죠? 이승만의 초청으로 12월 3일 도남장에서 열린 모임이 공식 실제 출범한 것이랍니다. 이 모임에서 보국기금 실행위원회 설립을 결정하고 이승만의 알선으로 군정청을 통해 조선은행에서 거액을 대우받을 방침을 의논했다. 대한경제보국회. 이승만이 군정청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돈을 엮어보려는 시도는 여러 각도에서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인의 대동단결과 산업경제의 통일 발전, 산업의 과학적 개혁, 대중적 산업기구의 신편성을 강령으로 국내 산업을 지능코자 하는 건국산업연맹본부는 일본 군관 사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가격 약 17억 원의 물자를 양수해서 이렇게 자금을 모으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부자들, 친일 행적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는 데 그치질 않고 일본인 재산에까지 손을 뻗쳐 인류 자본가로 도약할 기회를 이승만이 열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라고 해방일기는 적고 있습니다. 김학준의 고하 송진호 평전입니다. 12월 중순 어느 날 한민당 간부들이 임정요인들을 국일관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신익희가 친일파의 엄격한 숙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장덕수가 그러면 나는 숙청이 되겠군 하는 것을 신익희가 설산뿐이겠는가 이렇게 맞받을 때 곁에 있던 송진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해공, 국내에 발붙일 곳도 없이 된 임정을 누가 오게 하였기에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 거요. 인공이 했을 것 같아? 해외에서 헛고생들 했군. 더구나 일반 국민에게 모두 떠받들도록 하는 것이 3.1운동 이후 임정의 법통관계지 노형들 위해서인 줄 알고 있나? 여봐요, 중국에서 궁할 때 무엇들 해먹고서 살았는지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줄 알아? 국외에서는 배는 고팠을 테지만 마음의 고통은 적었을 것 아니야. 가만히 있기나 해. 하여간 환국했으면 모든 힘을 다해 건국에 힘쓸 생각들이나 먼저 하도록 해요. 국내 숙청 문제 같은 것은 급할 것이 없으니 임정 내부에서 이런 말들이 삼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거요. 감정이 불편하죠, 서로 간에. 이 국일관 연회에 앞서 임정에 대한 자금 제공을 놓고도 한 차례 풍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정의 귀국에서 국내에 있던 한민당 인원들과 이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후원회의 장덕수가 임정의 누군가에게 따귀를 얻어맞는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임정 요인들에 대한 환대는 그렇다면 어떤 수준이었을까? 재산가들에게는 임정 요인들이 친일파의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권위를 얻을 수 있는 합작의 대상으로 가치가 있었다. 알아주는 사람 없이 중경에 틀어박혀 있던 임정 요인들이 갑자기 온갖 유혹에
대상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장준하의 탄식을 또 적습니다. 김구 주석의 말처럼 과연 여러 파 여러 층을 한 보따리에 싸서 그것일랑 어디에든 내던져 버리고 들어온 것인가? 그대로 끼고 들어온 파벌 보따리들을 임정에서 파벌이 많았죠. 한층 더 크게 부풀리고자 하는 것뿐이다. 좁은 사회에서 적은 수의 지지 배경밖에는 가지지 못했던 파벌들이 국내에 들어와 좋은 여건을 맡게 되자 이제야 세상을 만났다는 듯이 각기의 세력을 좀 더 확보 강화하려는 내심들이 없었다면 온 국민의 여망이 모아진 이날의 회의를 그처럼 무위로 끝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인가. 국내에 와서 문제점들이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인보길 칼럼입니다. 인보길은 뉴데일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높게 보는 그런 분이죠. 해방 석 달 후 11월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다. 미국은 개인 자격으로만 귀국을 허용했다. 왜냐하면 2년 전 카이로 회담 때 중국 장제스가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는 중국에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교과서에서는 장개석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을 해서 이제 관철이 됐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릅니다. 루즈벨트는 이 말을 듣자 장제스 품 안의 코리아 임시정부는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정한다. 다시 한반도가 중국 속국이 되면 또 쟁탈전이 재발할 테니까. 남북한 미소의 대결구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 강대국들을 알고 세계 정세를 볼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 전투 무대가 한반도에서 막을 연 것이다. 이것을 아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보이느냐. 여기서 이승만과 김구의 길이 하늘과 땅처럼 갈라진다. 그러면서 한민당 국내파들이 임시정부 환영회를 구성한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잔이 돌면서 임정 측 해공 신익희가 대뜸 독서를 터뜨린다. 국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총독부에 크든 작든 협력한 친일파들이다. 환영 자리는 금방 싸움판으로 변했다. 한민당 장덕수가 벌떡 일어나 항변한다. 임정이 그런 색안경을 끼고 우리 국민들을 보다니 해공 그럼 난 숙청감이로군. 고아 송진우가 가세하였다. 앞서서 읽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임정 요원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국내에 있던 사람들, 설령 국내에서 일본 정부에 충성해서 먹고 살아서 또는 기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정부가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 꼭 그게 좋아서 친일을 하겠는가.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해서 국가를 세워서 국가에 충성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자. 빨리 저들을 일제치하에서 구원하자. 이런 형태로 임정이 국내 사람들을 혹시라도 생각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무장투쟁한 곳에서는 친일파 척결이 꼭 들어갔었죠. 이런 점이 아쉬워 보이고 임정이 국내에 들어와서 해방 후에 대한민국 건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따돌림을 당한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국내 사람들을 매국노로 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사람들도 너희들 뭐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줄 아느냐, 마적단한 뭐 동포들 등쳐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실제로 김저진 장군의 별명이 마적왕이었다면서요. 그런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이란 책도 있습니다. 뭐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해외에서 무장 투쟁하신 분들
그게 좋게 쓴 건 아닌 것은 알 수 있겠죠. 캄캄한 겨울 새벽 6시 송진호 방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송진호는 숨졌다. 송진호 암살 얘기입니다. 시선이 김구에게 집중되었다. 김구가 테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송진호 암살 사건으로 한민당은 물론 미 군정도 김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임정세력 기피 또는 거부의식이 곳곳에 자라난다. 임정이 점점 고립됩니다. 2년 후 1947년 7월 19일 몽양 여운형 암살. 같은 해 47년 12월 2일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 암살. 계속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우는 김구로 의심을 많이 받았던 그때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김구가 새로 조직한 대한학생총연맹 간부들이 범인이라고 하는데 하지 사령관과 장택상 경찰청장은 이번에도 배우는 김구임을 직감하였다고 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 김구는 무혐의로 마무리가 됩니다. 뒷날 그러나 창랑 장택상의 일대기를 펴낸 장택상의 딸은 이런 증언을 남긴다. 아버지는 임정주석을 살인교사범 만들 수는 없다며 수사기록을 모두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들. 김구와 한독당은 사면초가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한독당원들은 다른 당으로 빠져나간다. 당이 세 조각 났다. 그러나 장덕수 암살 훨씬 전부터 접근한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 바로 유명한 거물간첩 성시백 이야기. 이게 48년도 김구와 김구식이 남북 협상하러 38선을 넘게 되고 이런 그 작업들이 사전에 거물간첩 성시백과 김구가 만나서 이제 그렇게 됐다, 공작을 했다,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태균 교수가 쓴 암살이라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여운형 암살 사건을 박태균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승만은 하지사령관으로부터 누군가에 대한 암살 계획을 취소하라는 경고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암살 계획에 관여한 그런 뉘앙스가 많이 이제 풍기죠. 경고장입니다. 하지 장군은 6월 28일자로 이승만에게 발송한 편지에서 이승만과 땡땡의 테러 계획에 대한 고발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 땡땡 누구일까요? 책에 나온 겁니다. 이승만과 땡땡 이렇게 돼 있죠. 원본을 볼까요? 리 앤 김구 were planning 이렇게 돼 있죠. 김구가 이름이 있습니다. 원본에는. 하지 장군이 이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이승만과 김구가 테러 행위를 계획 중이라는 고발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게 원본이랍니다. 이렇게 리 앤 김구 보이죠? 그런데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은 이름을 써놓고 김구는 땡땡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좋은 모습같이 보이질 않죠. 그런 내용들 왜곡한 것이죠. 또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도 2015년에 쓴 몽양 여운형 평전에서 하지 장군은 이승만에게 김구는 이름이 없습니다. 계획 중이라는 테러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공개사안을 보냈다고 기록했다. 김구를 생략해버렸습니다. 박태균 교수는 암살을 서문해서 이렇게 썼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김구를 최고의 민족주의자이자 애국자라고 해도 그 누구 하나 반론을 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승만을 독재자여 국민의 생활을 파탄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비판해도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않았다.
각각의 암살 사건에 관련해서 암살의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이승만이었다. 이는 특히 미군정의 판단이었다.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교수가 이렇게 씁니다. 신문 기사들이고요. 김구 이름이 다 있습니다. 실명이. 해방 전국의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가장 양심적인 정치가는 누구인가? 1위 여운형, 2위 이승만. 최고의 혁명가는 누구인가? 1위 여운형, 2위 이승만. 여운형이 아주 이렇게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 군정식이 지지율 여론조사한 것들 있습니다. 잡지 선구, 이승만 44%, 김구 30%. 한국여론협회, 이승만 28.7%, 김구 10.5%. 차이가 크네요. 미 군정청 홍보처, 이승만 43.9, 김규식 18.5, 여운형 17.5, 김구 15.2. 이승만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앞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김구 선생을 생각을 한다면 의외로 해방전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네요. 건주는 9월 10일 날 주석으로 이승만을 추대합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임시정부 때도 그렇죠. 왜 이런 기관들을 설립을 하면 전부 그 헤드 자리에 이승만을 다 갖다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조선공산당을 박헌영이 세웠죠. 거기서도 이승만을 헤드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거절을 했죠. 이승만의 위상이 그 당시에 이랬었습니다. 자, 냉전과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있죠. 신탁통치, 한국인들 크게 반발, 북한은 지지, 공산당 좌익은 반대했다가 지지, 김구와 이승만은 반대, 조만식도 반대했다가 축출당하죠. 김일성이 주도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됩니다. 그러자 각각 남북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북한은 45년에 이미 10월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 결정하고 김일성을 이미 제1책임비서로 선임합니다. 이때 민주기지론을 채택합니다. 뭐냐면 북한 지역을 먼저 사회주의화하고 그 역량으로 남한도 사회주의화한다. 북한에 먼저 정부를 세워서 사회주의 정부 세운 다음에 남한을 사회주의화하자. 뭐 그런 내용이죠. 민주기지론.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자 이를 보고 있던 남한의 이승만은 46년 6월에 정읍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북한 저렇게 가고 남한에서 손 놓고 있으면 필시 공산화된다. 안 된다. 그에 맞게 남한에서도 무슨 단독 정부를 수립하든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김규식과 여운형 이런 사람들도 각각 이제 움직임이 있죠.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 의장 김규식 이런 일도 있었고요. 냉전체제 형성과 한국문제 UN 이관 이렇게 이제 방향이 흘러갑니다. 소련이 전후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죠. 미국은 자유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대소련 봉쇄 정책의 출발점이자 냉전의 시작입니다. 47년 5월 제2차 미소공의
결렬됩니다. 한국 문제 UN 이관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의 200명, 북한의 100명의 의원을 배정하고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기로 합니다. 남북 협상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남북 협상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이 있죠. 김일성, 김두봉 북한, 남한에서는 김구와 김규식, 이렇게 해서 남북 협상 진행합니다. 김구와 김구식이 38도선을 넘어 4월 19일 평양에 도착해서 연석회의를 하고 사김회담, 지도자협의 회담 등을 하게 됩니다. 38선을 넘기 전에 2월 달인가요? 조선 동포에게 고함해서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제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었죠, 김구 선생이. 연석회의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합니다. 미소 양군 철수 요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수립 과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서울로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5월 10일 선거에 불참합니다. 4월 3일 제주 4.3 봉기와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 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하는 봉기가 발생합니다. 북한에서는 막았으니까 선거가 안 되죠. 봉기의 발단은 그 전에 3.1절 기념행사에서 민간인이 죽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민이 반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서북청년회가 탄압해서 악화가 되죠. 서북청년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공산당들 피해서 내려오고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공산당을 이제 잡는 이런 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단체죠. 추후에 별도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봉기에 많은 제주도민이 가담을 합니다. 이 제주도에 대한 도민도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많이 있었죠. 거기서 조총련,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회주의에 많이 이렇게 물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제주도에 많이 귀국해서 제주도민 중에 이미 사회주의를 맛본 그런 도민들이 많았었다. 그런 얘기들도 또 한보따리 있습니다. 제주도 남로당 당원들 중심으로 봉기 시작. 이런 봉기들은 해본 사람들이 하죠. 남로당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김달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죠. 4월 3일 날 각자의 무장대가 무기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지서와 서북청년을 습격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가 선거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 2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명, 제주도에 2명을 못하고 198명을 결국에는 선출하게 되죠. 여기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9 여순 순천 사건, 4월 3일 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우여곡절 그때 5월 10일 선거를 치르고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후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봉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 군인들에게 제주도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14연대 내에 좌익계 장교와 하사관들이 출동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걸고 반대파들을 사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수를 장악하고 순천으로 진격합니다. 이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자 10월 20일 미 군사고문단 수뇌부에서 회의를 하고
반란군 토벌 전투사령부를 조직합니다. 진압작전을 개시합니다. 10월 25일 진압군이 여수를 탈환하고 이어서 순천을 탈환합니다. 그러자 남은 좌익 세력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게릴라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있죠. 사건 진압 후 봉기에 가담한 군인들과 협력자로 몰린 민간인 다수를 처형하게 됩니다. 군에 침투한 남루당 조직을 이제 일망타진해야 되니까 색출 과정에서 일부 광복군을 비롯한 독립군 계열들도 좌익으로 몰려 숙청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다 아니다. 좌익이냐 우익이냐 입장에 따라서 제수 4.3 사건과 함께 지금까지도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승만 정부에서는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이 국가보안법도 이후 통일운동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다라고 지금 교과서는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국보법 폐지운동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좌익 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5월 10일 선거 있었죠. 200명 북한은 제외하고 김구의 한독당과 김규식은 불참했죠. 유권자의 95.5%가 참가합니다. 제주도 2개 선거구 말씀드린 대로 제주 4.3 사건으로 못하죠. 198명의 국회의원 선출하고 그 다음에 7월 17일 국회 헌법 반포하고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주장하자 한민당이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은 내각을 구성할 때 한민당계를 배제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보수야당 한민당이 탄생하게 되죠. 8월 15일 날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범석 정부가 출범합니다. 여기서 헌법 전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명시,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쟁점이 많죠. 19년 임시정부가 건국이냐 48년 대한민국 건국이냐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의 입장도 의견도 개진할 부분들이고요. 보통은 임시정부 하면 임시정부 아닙니까? 정식정부가 아니고 임시건물, 이게 정식건물이 아니고 글쎄요. 건국을 1919년으로 봐야 될지 48년은 정부 수립으로 봐야 될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48년 12월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떠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됩니다. 46년 2월 달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죠.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보다 4개월 전입니다. 김일성 위원장 이미 토지개혁까지 실시를 합니다. 국가체제를 다 갖춘 것이죠. 그러면서 발표만 안 했죠. 이때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책에 반발하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고 사실로 이때 이주한 그 월남한 사람들이 신생 대한민국의 주체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이제 황해도에서 어렸을 때지만 이주한 분들이고 김구 선생, 안중근 다 그 이북 분들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그 군 장성들 보세요. 대표적으로 평안도의 백선엽, 함경도의 정일관, 그 이북 출신 장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들은 남한 출신들이 없죠. 1947년 2월 17일
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합니다. 국가가 다 갖춰집니다. 김일성이 등장을 하죠. 동북항일연군, 이 사람들이 자꾸 주축이 됩니다. 48년 2월 8일 조선 인민군도 군대까지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남북 협상하러 김구 선생이 북한에 갔을 때 조선 인민군 사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일성이. 김구가 느껴보라고. 나중에 김구가 내려와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에 참석하지 않게 되고, 또 대만 대사 유어만과의 대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아무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까지 만듭니다. 48년 2월에. 그리고 8월 25일 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해서 의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제주도의 4.3 사건에서 우리나라 단독선거 반대하고 참석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북한의 이 선거에는 그 김달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해주에서 선거하는 거를 제주 도민들의 투표용지를 다 걷어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식적으로 남북한 전체가 선거에 참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9월 9일 김일성 수상 선출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박헌영, 김책, 홍명희, 월북한 홍명희. 자, 신생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남한이냐, 공산주의 북한이냐, 또 산업화냐, 민주화냐 하는 주제입니다. 자유주의 해양동맹을 선택한 대한민국. 여러분 많이 보신 지도입니다. 온통 빨갛죠? 오직 반쪽짜리 대한민국만 팔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세계 경제에서 10위까지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똑같습니다. 경제력이. GDP가 우리나라가 한국, 멕시코, 호주, 러시아 이런 데가 비슷합니다. 기름값 오르면 러시아가 우리보다 낫고 기름값이 내리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앞섭니다. 그렇게 대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비하면 1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나라별 인당 GDP 순서입니다. 대부분이 작은 나라들입니다.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이 인구 5천만 이상의 비교적 큰 나라들이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3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 중에 GDP가 높은 순서. 자유주의를 택한 남한이 이렇게 GDP가 높아진 것입니다. 다 자유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독당과 조선공산당이 주축이 돼서 대한민국도 갔다면 필시 공산화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등수에 오르겠습니까? 북한처럼 됐겠죠. 무리한 생각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남북한 비교 자료들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남한과 북한 GDP 차이. 1961년에는 북한이 3배 많았습니다. 남한 80불, 북한 240불. 73년에 남북한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는 58대 1입니다. 남한은 다이어트 걱정하는 나라, 북한은 끼니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같은 민족, 다른 체제 70년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이 똑똑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결국 체제 차이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CIA 월드 팩트북 23-24 남북한을 비교해놓은 자료들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봤는데요. 비교 상대가 사실 되질 않습니다. GDP 58.8배, 2023년에는 60배로 되어 있군요. 한국이 뭐 몇백 배, 몇천 배까지도 있습니다. 일렉트리시티 이런 것. 북한의 GDP보다 우리나라 그 군비 1년 군비 예산이 더 많다고 하죠. 사실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입니다. 미국이 뭐 40%를 차지합니다. 이후의 중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죠. 나머지 9개 나라를 다 합한 것보다도 뭐 미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9,055억 달러, 그래서 천조국입니다. 미국의 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월등합니다. 진위 개수, 불평등 지수입니다. 공산주의가 평등하지가 않네요. 우리나라는 불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춘근 박사의 강의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중국에서 제1부자 1000명 중 160명이 총 재산이 2210억 달러랍니다.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최고위급 관리 660명의 총 재산의 약 20배라고 합니다. 차이가 크네요. 중국 고위 간부 160명의 평균 재산, 미국 고위 간부 평균 재산, 그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시진핑을 주석으로 뽑은 160명의 재산 평균이 미국 3부 관리 660명 평균 재산의 82.5배랍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엘리트들 재산이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음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후 관계에 관한 글을 발췌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학설들이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야 그러면 민주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7,000달러 되면 민주화를 안 할 수 없다.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 그런 골자로 이제 쓴 내용들입니다. 산업화에 성공하지 않고는 자유평등 방해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가 실현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김태우 교수의 주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국강병이었죠. 박정희 정부 때. 북한은 강병부국이었죠. 이 이론에 의하면 부국강병이 바른 선택이었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굳이 순서를 얘기하자면 산업화가 먼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화를 실현 가능한 단계가 이끄는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 우리나라 그 교과서 지필 기준, 지침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침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일국사적을 벗어나서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기술할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박정희 정부가 공이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는 경제 성장의 흐름에서 시대 흐름이었다. 어쩌면 박정희 정부가 아니었어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에 의하면 거꾸로 박정희 정부가 경제를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80년대 386 운동권들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 산업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민주화야말로 386 운동권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어도 시대 흐름이 민주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반민특의 친일파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이승만 반민특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담화를 발표한 그런 내용들,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반민특위가 1년 좀 넘은 시점에 해체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족행위 처벌받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아직까지 친일파 청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그늘을 남김,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농지개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49년 6월 6.25 전쟁 전입니다. 이 농지개혁 때문에 조봉암이 했죠. 조봉암은 나중에 공산주의자로 밝혀졌죠. 농지개혁으로 평생 처음 자작농지를 갖게 된 농민들은 대체로 만족했고, 그래서 6.25 전쟁 때 남로당의 예상과 달리 농민들의 동조 봉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면 논밭으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평생 자기 논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만 뜨면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농지개혁 후에 이제 일어났었던 것이죠. 양반 쌍놈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6.25 전쟁 48년 말부터 미군 철수하죠. 49년에는 중국 모택동 공산당이 정부가 수립됩니다. 중공이 생기죠. 게다가 50년 1월에 에치슬라인 발표가 돼서 한국이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됩니다.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다시 가서 졸릅니다. 스탈린이 허락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 남침 개시를 합니다.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합니다. 소련 불참하고 유엔군 파병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9월 달에 3개월 후죠. 6.25 시작한 지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 수복을 합니다. 9.28 서울 수복.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38선을 돌파해서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에 이릅니다. 여기서 압록강물을 수통에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물을 받는 그 사진 유명하죠. 통일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25 참전국들 그리고 의료지원국들, 그래서 총 22개국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모택동은 항미원조라는 명분으로 중국 인민지원군 대거 참전시킵니다. 미군은 방심했습니다. 51년 1월 4일 일사후퇴, 수원까지 다시 함락됩니다. 3월 달에 서울을 수복하고 5월 중순에 38도선까지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발발한 지 한 1년 정도만 아주 치열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회담이 시작되는데 53년 7월입니다.
협정이 체결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반공포를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석방해버립니다. 유명한 일이죠. 미국은 깜짝 놀라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과 경제 원조를 제시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마음을 달래고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53년 8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가조인됩니다. 그런데 이게 발효가 1년을 넘고도 54년 11월에 발효가 됩니다. 거기에도 곡절이 많습니다. 보통 미국이 이런 조약을 체결할 때 유사시에 빠질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의회 승인이 안 나면 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다 파악하는 이승만은 안 된다. 그래서 고집을 부린 겁니다. 사인을 안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에는 38선 최전방에 미군들이 있어라. 그래서 미군을 배치시킵니다. JSA죠.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군을 공격하지 않고는 쳐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항상 최전방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전쟁광 미친 늙은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고집을 부려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70년간 전쟁 없이 안전을 평화를 관철시키게 됩니다. 그 기반 위에서 박정희 정부가 열심히 뛰어서 경제 부흥을 이룩한 것이죠. 자립경제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어져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세계 인명 7대 전쟁의 인명피해를 낸 처절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월드워 2가 제일 물론 많았죠. 코리안 워가 7번째랍니다.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비참한 전쟁이었고 우리 민간인까지 하면 250만 이렇게 죽었다고 하죠. 우리 부모 세대들 일입니다. 이것은 6.25 전황도입니다. 38선 영남 부산 일부만 조금 남았다가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수원까지 밀렸다가 서울 수복하고 휴전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